뉴스 속으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이 한국의 작가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발표 전까지는 중국의 찬쉐이 또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력했었는데 발표 결과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비주류 아시아 여성이 수상자로 낙점되면서 아카데미상을 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처럼 앞으로도 K-문학 한류 파워도 더욱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를 찾아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비난했던 트럼프를 흑인 유권자가 지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이변이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제히 예상과는 달랐다는 논평을 내보냈는데요. 뉴욕타임스 그리고 공영방송사인 NPR에서도 영국의 유명 베팅 사이트에서는 중국인 작가 찬쉐이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높은 우승 배당률을 제시했다. 또 그 이후에는 호주 소설가 제럴드 머네인 아니면은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또는 다크호스로 그리스의 에르시 소티로플로스 순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이 예측이 빗나갔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유력한 수상 후보로 떠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예. 이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자부하는 상이 문학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유의 전통도 아주 오래됐고 보수 색채도 강하죠. 그리고 정치인에 주로 주어지는 노벨 평화상을 빼고 업적이 중시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한국이라는 점도 핸디캡으로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문학상에서 그동안 별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던 한글 사용에 이것도 또 유리한 점이 아니었고 한강 작가가 백인이 아니었고 또 성별로도 소수에 속하는 여성이었던 점 그리고 주로 노벨 문학상은 나이 지긋한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로도 상당히 젊은 50대 이 점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서구적이고 남성적인 시각이 그동안 지배를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수상자 가운데 한국의 한강보다 먼저 이 상을 받았던 여성이 모두 합쳐서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17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소수인 여성 수상자들마저도 주로 영어를 포함한 알파벳, 서구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을 쓰는 작가의 노벨 문학상 첫 수상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이번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인해서 더 다양한 종류의 한류가 이 K 한류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K 드라마, K 팝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는 한글이 주도하는 K 문학이 부상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통신은 이에 대해서 한강 작가의 이번 노벨상 수상이 최근에 아카데미상을 탔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그리고 넷플릭스 서바이벌 유명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또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이런 컬처처럼 한국 문화, 한국 문학도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문호였죠. 80년대를 주름잡았던 김동리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노벨 문학상에 추천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마땅한 번역가가 없어서 시간 부족으로 수상이 좌절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고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인 경사라고 한강 작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경합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유세에서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흑인 남성 유권자들만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을 비난했던 전력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남성 파워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했고요. 흑인 남성들은 무조건적으로 카말라 해리스를 찍으라고 강요를 한 셈입니다.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남성 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사상 첫 흑인 여성 대통령에 대한 심경을 정면으로 거론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제일 극명하고 직접적인 발언을 오바마가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때 해리스 지지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오바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대선 유세에 참석한 것은 어제가 처음인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유력 인사 가운데에서도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인도스를 가장 나중에 한 사람이 버락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었는데요. 그 피츠버그가 그 펜실베니아주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펜실베니아주 경합 7개 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이기 때문에 올해 대선은 50개 주 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펜실베니아 한 개 주가 미국의 대통령을 뽑게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쪽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로 큰 펜실베니아 서쪽 대도시를 찾은 그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연설을 했는데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바마는 연설 전에 그 민주당 캠페인 사무실에 예고 없이 또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흑인 남성표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2008년의 경우에는 흑인 유권자들 대부분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미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마했을 때인 16년 전과는 달리 그때와 같은 에너지도 없고 투표율도 그 저조할 것 같다.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대한 흑인 남성들의 불편한 심기를 직접 언급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에 상당히 보수적인 흑인들이 역사적으로 리더십과 남성성을 같은 기준으로 바라왔고 네. 이것이 정치, 재계에서도 흑인 여성 지도자가 유달리 부족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도 있고 네. 또 오바마의 말이 흑인의 적이 같은 흑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무시하는 질투심도 다소나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온갖 이유,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의견이다. 여러분은 우리 흑인들, 우리들을 비하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지지하거나 또는 그냥 투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흑인에 대한 파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여성을 비하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흑인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구설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인데 그 이에 대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 남성들 제발 많이 투표해달라. 민주당을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트위터 X에는 그냥 소파에만 앉아있지 말고 해리스를 찍어라.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고문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엑셀로드도 오바마가 흑인 남성에게 직접 연설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해리스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다른 유권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야 누가 봐도 흑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리스 후보는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흑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그렇긴 될까요? 하지요. 네. 그것도 좀 영향이 감안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말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피부 색깔이 완전히 흑인이 아니면은 흑인으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저 헤인즈인가요? 우리 저
우리 한인 그 풋볼 선수 예, 피츠버그 스틸러의 네, 와이드 리시버 스틸러죠. 하인스 워드 선수가 하인스 워드. 모친이 한인이었죠. 그 하인즈 워드도 흑인 커뮤니티 친구 사이에서는 흑인이라고 생각을 여기지를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자기들 볼 때는 얼굴이 완전히 아시안 얼굴이죠. 아하, 그렇네요. 흑인 얼굴이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를 놓고 흑인이다 자꾸 이 얘기를 한들 정말 흑인들이 아 맞아 우리 흑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네. 이거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은 흑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역대 민주당 후보들보다 흑인 남성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에 해리스에 대한 흑인 유권자 지지를 발표했는데요.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보다 10%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그 등록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흑인 남성들로부터 20%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도 그렇게 적지 않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4년 전보다 또 무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12%포인트나 높아진 긍정적인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지역 경합주인 선벨트의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조지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흑인인데 해리스에게 이 흑인층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 후보가 조지아를 이길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적지만 의미가 큰 숫자의 흑인 남성들이 역사적으로 권력 최상위직에 도전하는 흑인 여성들을 지지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고 주저해오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 상당한 흑인 남성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리스 후보의 운명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연방정부의 태풍 대응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 공세를 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트럼프 후보는 미국 주민들에 대한 태풍 피해가 후보자인 자기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일 태풍 헐린 그리고 이어서 닥친 밀튼에 대해서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 지역 의원을 연방재난관리청 자금 10억 달러를 정부에서 이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써야 되는 돈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근거 제시를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원 한도도 750달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 피해 입은 사람만 무능한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화를 냈는데요. Get a life.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태풍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한 사람당 750달러밖에 받을 수 없다고 엉뚱한 거짓말 주장을 하고 있다. 가짜 뉴스고 이상한 일이고 이런 정신 나간 행위를 좀 멈춰야 된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은 정말로 미국 사람답지 않은 태도라고도 비난했는데 앞으로 트럼프와 직접 소통할 거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장난합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절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과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잘라 말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다짐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원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감격 아직도
그러니까 가슴이 정말 떨리시죠? 가슴이 떨리고 이게 벅찰 수가 있구나.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네. 글쎄 말이에요. 어디 내놔도 정말 손색이 아, 없을 맞습니다. 정도로 각 분야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제서야 인정받고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있지 않나. 이제 정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정치만 잘하면 된다는 건 정말 100% agree. 맞습니다. 네. 그리고 참 때를 잘 만난 작가다라는 느낌도 들고. 맞아요. 네.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작품 활동이 보통 노벨문학상 하면은 이제 노년에 그렇죠. 말년에 맞아요. 보통 네.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지금 한강 작가가 맞아요. 젊어요. 53세, 54세란 네, 말이죠. 50대 초반.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의 활동이라든지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세계 문학계에 미칠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정말 뛰어난 작가이시고 이렇게 주목받을 만하다. 그리고 영예로운 일이죠. 그야말로. 맞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네. 요즘 이 TV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안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네. 흑백 요리사 다 끝나셨나요? 다 끝났어요. 오케이. 다 끝까지 다 저도 봤어요. 다 봤습니다. 다 네. 보셨습니까?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세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열풍이 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흑백 요리사 이제 사실은 오징어 게임도 맨 처음에 나왔을 제목이 우리는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해봤단 말이죠. 예. 아니면 오빠들이 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스퀴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대명사처럼 스퀴드 게임으로 받아들여졌죠. 마찬가지로 이 흑백 요리사라는 게 사실은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블랙쿡, 화이트쿡 하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흑인들이 요리사, 백인 요리사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클래스 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번역이 되긴 했는데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실제로 이 흑백 요리사를 두고 많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중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가 밈이라든지 아니면 패러디 영상들이 돌아다니느냐로 요즘은 좀 관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그 영상이 그냥 우리가 보고 좋은 작품이었다 끝나는 것과 대중의 저변이 확대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인데 예전에는 언론에서 떠들거나 아니면은 뭐 문화계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됐다면 지금은 저도 이제 뭐 문화 비평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은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네. 그런 양식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트렌드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중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비평이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뭐 옳고 그름이라든지 아니면 바라봐야 되는 시각들을 좀 잡아줬다면 요즘은 사실 그런 거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얼마나 대중성을 띠느냐예요. 그야말로. 대중성. 얼마나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그걸 또 받아들이느냐인데 현재 흑백 요리사 저는 이 셀폰을 열기가 힘든 게 물론 알고리즘이 있긴 하지만 저는 계속 그 패러디 영상이 떠요. 그래요. 패러디 영상이 뜨고 보면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이제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 흑백 요리사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각 다르게 띄고 있는 독특한 어떤 면들과 포맷들 이제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스토리텔링 자체가 이 작품을 되게 단연코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구나라는 특색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네.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기생충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대비가 보이고요. 오징어 게임도 계급을 차곡차곡 다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이 흑백 수저도 이미 명성이 있는 사람들과 명성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결이고요. 이 경쟁 계급 사회를 그 한 작품 안에 녹여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많은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들고 또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네. 덧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이제 기생충 같은 게 있고 흑백 요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기생충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드러내
드러내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네. 탐나지만 욕망하지만 절대로 뛰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만약 기생충이 보여주는 계급 간의 계층 간의 갈등과 이제 확연한 차이라고 한다면 이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백색 그 요리사들은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들. 워낙에 고참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같이 경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맞아요. 대해서 네. 그리고 또 그 흑수저 계급의 요리사들이라고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라고 리스펙하는 것들 굉장히 예. 대단하죠. 맞습니다. 반면에 이 흑수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백수저의 요리사들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걸 보이면서 동시에 맞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 이기리라. 아니, 내가 일을 꺾어내리라. 가했잖아, 일을 예. 가해. 그러니까 정말 실력가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급은 정해져 있을지 모를지언정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전복을 시켜내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드라마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기생충 같은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하고 사실 기생충의 스토리텔링은 패배의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넘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변두리의 그런 삶들을 보여주는 거였다라면 욕망하지만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라면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면 판타지인데 계급이 전복될 수 있다라는 판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판타지적이지 않도록 정말 실력을 가지고 이 안에서만 이 주어진 게임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사회에 나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에피소드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장사머리가 있어야 되는 머리가 거잖아요. 있어야지. 근데 장사머리 플러스 실제 그 안에서는 장사머리지만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마케팅이라든지 그렇죠. 정말 많은 자본력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자본력을 깔고 들어가서 사실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을 때 요리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요리사로서 추앙을 받는 건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되게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면에서 승리의 스토리텔링이긴 하지만 또 씁쓸한 면도 있죠. 밖에 나오면 그렇지 않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우리 온라인상에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출연했던 모든 100명의 요리사들은 일단은 성공하신 거예요. 다 성공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뭐 집에 뭐 손님들이 그냥 꽉꽉 찬다. 그러게 말이죠. 책도 뭐 엄청 많이 팔린다고 이것 같은 하더라고요. 좋은 마케팅이 없는 네. 거예요. 나와가지고 했던 게 이것처럼 좋은 마케팅이 아니 근데 없다. 저부터도 한국 가면 한번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도 이번 겨울에 가려고 지금 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거기 그 미국에서 나고 자란 그런 에드워드 또 리. 에드워드 리가 아. 있었고요. 또 네. 심사위원도 네. 1.5세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랑 함께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걸 함께한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일식을 전공하시는 분, 예. 아니면은 뭐 이탈리안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한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각각의 그 코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특색화된 스페셜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 에피소드마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한국적인 맛, 맞아요. 한국의 음식을 어떻게 한국의 맛과 예. 그 향을 어떻게 세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서브로 깔려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보는 게 세계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보게 된다면 한국 요리에 대해서, 한국 재료에 대해서, 한국의 미각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잘 뽑아냈다라는 거죠. 네. 에드워드 리의 뭐 우승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그가 보여줬던 모든 작품의 세계들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독특한지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 한국을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건 또 다른 감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맞습니다. 보고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요리라는 게 그 사람의 인생과 철학이 정말 담길 수 있는 건데 저는 에드워드 리라는 네. 분을 보면서 사실 맛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 요리사의 인생이 사실은 되게 많이 궁금하고 네 어쨌든 다 맛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모든 음식 맛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지옥 요리 편에 말이에요. 네 두부. 야 두부를 가지고 7개, 8개씩 이 요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러한 경연. 그러한 아이디어를 낸 이 제작진의 머리 말이죠. 저는 뭐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재예요, 천재. 이런 사람들도 이거 사실 다 네. 아카데미상 받고 저 맞습니다. 노벨상 받고 그래야 돼요. 아, 너무 맞아요, 머리가 맞아요. 좋아. 이게 정말 맞아요. 진정한 서바이벌십이죠. 그야말로 네. 그리고 또 이게 30분 단위로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간 제한도 있고요. 네, 시간 제한도 있고 그리고 그걸 보면은 요리가 노동이구나. 노동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아, 정말 맞습니다. 노동이구나.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걸 만들어내고 집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에피소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멘탈의 문제더라고요. 멘탈이 맞아요. 무너지기 네. 시작하면 네. 요리는 끝장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요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경쟁에서 멘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와 이거는 요리에서도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니까 또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회 방식이 이제 누구나 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파인 다이닝 쪽하고 그 다음에 대중 음식점에 맞아요. 이제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미국에서도 그런 요리 그 채널에 그게 있어요. 한 요리사가 계속 새로운 요리사하고 이 진행자가 호스트가 요리사인데 대결을 해서 누가 이기냐, 이기면 이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기면 이제 그 사람은 나가는 거고, 이러한 대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한 3명 4명, 5명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심사를 같이 하는데 이거는 딱 2인이에요. 2인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3인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대변되는 정말 그 대별되는 2명의 아주 독특한 요리사를 하더라도 그 절충 지점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합을 할 수 있는 한 명은 놔두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2명을 놔둔다라는 완전히. 거죠. 그것도 아주 완전히 상반된. 그러니까 흑백이지. 그러니까. 근데 요걸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어데시어스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과감한 거예요. 둘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모르는 거고 끝까지 가서 정말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시도하지 않았던 서바이벌십의 심사 방식, 보통은 이렇게 2명을 놔두고 하지 않는다. 3명이나 4명으로 하는 이유가 중간 지점에 절충을 하기 위한 그런 네. 합의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딱 그걸 하이라키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다른 걸 만들었다라는 것도 되게 흥미롭게 많이 이 봤습니다.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 음식을 찾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훨씬 많아졌을 않을까. 거예요. 요리사도 더 많아지지 그럼요, 않을까 그럼요. 싶어요. 엄청 큰 영향을 줄 듯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그 이 흑백 요리사 때문에 그 빠친코 2가 완전히 제 흥미 그 리스트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저 빠친코 2는 1편에 비해서 너무 텐션이 많이 떨어지죠 이제. 너무 못 만들었어요. 네, 그거 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를요 연출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연출가를 작품별로 나눠 가지고 연출을 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이제 제작 방식에 있어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요즘 많이들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헐리우드 방식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헐리우드 방식이 우리는 작품 하나를 작품으로 바라보지만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상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네. 상품의 텐션을 그냥 이어가는 작품의 어떤 획일성이라든지 통일성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각각의 다른 상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 에피소드마다의 색깔이 다 다르고, 다르고. 이제 작품의 완성도 자체도 다르고, 맞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듀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프로듀서가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드러나게 되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바이벌십을 하고 있는 이 텐션이 높은, 긴장감이 높은 이런 에피소드, 정말 스피드가 굉장히 스피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스토리를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하고는 이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거하고는 네. 이게 이제 두 편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맞습니다. 서바이벌십이 먼저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작품의 여운이라든지 다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서바이벌 프로를 다시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빠진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를 바라는데, 저도 최용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피소드 시즌 1하고 시즌 2하고의 이제 긴장감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 퀄리티 자체가 좀 네. 많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네. 네. 뭐 아직도 지금 남아 있나? 지금 저 뭡니까? 빠친코 2는 아직도 한 편인가 남아 네, 있을 남아 거예요.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한 편이 네. 이번 주에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저 보고 또 얘기를 좀 한번 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이거 서부 쪽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서부에서는 산불, 또 동부에서는 허리케인 뭐 이러면서 이 피해를 본, 그러니까 뭐 무너지거나 타거나 이런 이제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보험회사들이 이 주택 보험을 갱신을 안 해준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으로 이 스테이트 팜 회사가 그렇게 보험 갱신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많은 회사로 지금 이 불리우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소유자들이 들고 있는 그 홈 팔러시를 가장 많이 내주는 회사가 스테이트 팜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스테이트 팜이 7만 채가 넘는 주택에 이 보험이 이제부터 이제 갱신, 리뉴얼을 안 해주겠다 이런 메일을 다 보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제 당황하고 있죠. 이 스테이트 팜은 그 지역 번호, 그 zip 코드의 별로 이걸 발표했는데 전체 중에서 북가주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북가주. 전체가 네 북가주예요. 그래서 이제 총 7만 2천 채가 넘는 주택과 아파트먼트 소유자들에게 이런 메일이 전달됐는데 이 zip 코드 한 두 개만 보면 산타크루즈 마운틴 지역의 95033 여기는 65%가 갱신을 거부당했고요. 이 산타로사 지역도 48%. 그러면서 이 마치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 쫓겨난 것 같은 입장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타운 전체가 술렁거린다는데 모욕적이다, 뭐 혐오스럽다, 분노가 들끓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LA 카운티에서도요 90272, 90049, 91302 이런 세 군데가 각각 1,000가구가 넘는 이 주택 갱신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곳들이 대부분 힐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보통 여기는 힐사이드에 있는 집들이 보통 비싼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지역 뭐 여기도 뭐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브렌트우드의 칼라바사스 이쪽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주신 분 가운데요. 보험을 갱신할 때 3배 올려가지고 플랜을 바꿨는데요. 1년에 2,400불이었는데 6,800불을 내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갱신 거부도 거부인데 보험료를 엄청나게 높게 인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트 팜 외에도 또 올 스테이트 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보험료 인상폭이 평균 34%라고 하는데 어떤 집은 아까 그 댓글 다신 분 비슷하게 어떤 분은 385%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슈런스 당국이 허가를 해줘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니까 정말 기가 막힌데 이 올 스테이트 광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손 이렇게 모으면서 맞아요. 굿 핸즈라 그러죠. 네. 그런 의미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스테이트 팜들 자기들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산불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테이트 팜이 흔히 공식적으로 내는 그 변명이 있어요. 이렇게 캔슬됐지만은 이 캘리포니아 전체 폴리시 홀더 중 이것은 불과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그쪽에 산불이 뭐 자주 나는 지역에 뭡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능한데 완전히 동떨어진 지금 뭐 LA 한인타운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살고 있는 여기에 이 주택들도 그렇게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뭐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보는 손해를 뭐 여기서 커버를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피해가 커지는 게 뭐 기후 변화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 글로벌 워밍이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뜨거워지고 더 건조해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10월 7일까지 바로 며칠 전까지죠. 캘리포니아 주에 올해만 6,604개 산불이 기록됐고 탄 면적이 100만 에이커가 넘어간다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 이 탄 구조물이 1,433이라 그러는데 이게 작년하고만 비교해도 몇 배가 오른 겁니다. 작년에만도 면적이 33만 에이커밖에 안 되고 구조물도 157개인데 이런 거는 정말 구조물 숫자는 거의 10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불 중에 87%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이유라니까 정말 우리 모든 그 교통수단이라든가 농업,
에너지 분야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공해 이런 것들이 글로벌 워밍으로 이어지고 기후 변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더 파워풀해지고 뜨거워지고 그 위험도나 빈도수가 더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보험은 뭐 갱신 거부도 당하고 보험료는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우리 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그러는데 정말 이게 절대 쉬운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내주었는데 전기 자동차로 많이 바꿔야 된다가 한 가지고요. 네. 또 우리가 의존하는 에너지 소스도 뭐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고 또 여기서 들어오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햄버거를 한 번만 덜 먹으면 자동차가 320마일 주행한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족이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나 치즈를 먹지 않으면 자동차를 5주 동안 운전한 거리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축산업 농장에 대한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런 것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우리의 변함이 기후 변화를 다소 느리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은 만일에 정말 보험 갱신이 거부됐다라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 그 주택 소유자는 또 다른 옵션은 그럼 다른 옵션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네. 유일한 옵션, 최후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내놓은 회사가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보험은 커버리지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요새 이런 편지를 받고 쇄도 문의가 엄청나게 밀리면서 이 폴리시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 알아보는 데만도 몇 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보험은 또 집 안에 있는 자기 그 개인 퍼스널 프로퍼티는 커버를 해주지 않아서 거기다가 추가로 두 번째 팔러시를 같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신히 얻은 폴리시 프리미엄이 아까 이현주 씨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1년에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가는 주택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보험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여기서는 어디로 연락이 가느냐 하면 주택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기지 랜더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험을 찾지 못하면 이 랜더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어떤 거 찾아가지고 그걸 구입하고 우리에게 청구를 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한층 비싸고 커버리지도 형편없다고 하네요. 아유,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두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좀 더 희망적인 소식은 없습니까? 이 희망적인 게 정말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주정부 차원의 레귤레이션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그 짚코드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 보험회사들이 짚코드에 의존하지 않고 각 주택 상황에 따라서 그 위험도를 제대로 점검해가지고 폴리시 프리미엄을 정하는 거라 그러는데 네. 이런 변화가 진정 온다면 추가로 다른 보험회사들이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예. 실제 현지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갱신을 거부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스테이트팜에서 쫓겨나서 아이고. 저도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을 사고 또 추가로 그 퍼스널 폴리시 2개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아니, 문 박사님 댁에 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퍼시픽 팰리세이드 아까 말씀드린 집 코드 9027인데 사실 저희 앞집도 작년에 그런 걸 똑같이 당했고 저희 뒷집도 공교롭게 스테이트팜이 많긴 많은 모양이에요. 아니 그래서 근데 앞집 그쪽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살았는데 산불이 발생한 적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집 코드로 전체가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 댓글에요.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은 화재 보험만 커버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걸 프로포즈를 받아봤는데 예. 하도 기가 막혀서 다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커버리지도 형편없고 네. 또 두 번째 그 퍼스널 폴리시를 겸해야 된다고 들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네. 샀습니다. 네. 저도 가격이 한 2배 올랐어요. 안타깝네요. 그러니 뭐 어디로 뭐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요. 걱정이네. 진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제가 들어가 살긴 하겠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